여러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제목이 자강 중심의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 대북 정책 패러다임 정책인데요. 너무 범위가 커서 주로 우리 국방 정책의 미래에 관련된 현상과 그 위주로 설명드리고, 이 자강하고 평화라는 두 키워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좀 하고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자강이라는 게 스스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인데요.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게 과연 뭘까? 저는 한 가지 의미로 봤습니다. 공세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적극적이라고도 의미를 볼 수 있고, 공세와 적극의 개념에 포함된 것이다. 즉 군상타파죠. 우리가 군사작전을 이야기할 때 군사작전 형태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공격작전, 방어작전, 지연작전 또는 후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현재 서 있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속 서 있는 걸 추구해 왔어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걸 추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만히 서 있고 현상 유지하면 창의력이라는 게 죽어버립니다. 현실에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현상을 타파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DNA까지 장에서 깨어납니다. 그게 타파를 하는 거거든요.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 현상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현상을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타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저는 자강을 정의를 하고요. 제가 과문하지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강대국들, 그러니까 크게 문명을 창출하고 인류 문명을 이끌던 나라들은 다 제국의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우리 한민족은 고려 광종 이후에 제국의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늘 그냥 현상 유지하고 오늘 그냥 그래서 자강 노력 할 필요 없는 거죠. 현상 유지하는데 누구 센 사람 옆에 붙어서 대충 지내다가 평화를 노래하고 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한 1000년을 지내고 왔습니다. 최근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스스로 자강적인 노력을 해서 성취를 이루었는데요. 지금 또 이러한 자강적 노력에 우리의 소위 DNA나 우리의 생각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정도 살면 좋지 근데 이 정도 살면 좋지 생각을 하면 절대 그 정도 살 수 없습니다. 1등을 꿈꿔야 되고 제국을 꿈꿔야 돼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에 반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분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1번, 2번 손들라면 당연히 다 평화를 손들겠죠. 아마 지구 지금 인구가 70쯤 되나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평화와 전쟁은 체질의 문제나 등가로 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략가 리들 하트는 그랬어요. 전쟁의 목적은 뭐냐? 전후에 보다 나온 평화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전후 질서를 내가 원하는 전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침략 전쟁을 일단은 국가 성격상 못하고요. 그다음 사실은 유엔 훈장을 어기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할래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침략 전쟁을 못하도록 반목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국과 미국이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만 작용되는 방어동맹입니다. 일반적인 군사동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 평화를 하겠다는 마음의 정면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동맹 연합사를 제발 좀 있어달라고 그럴 때는 북한이 진짜 전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 전쟁을 할 생각이 없으면 부강한 대한민국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침략하면 어떡하나? 근데 유엔군 사령부하고 한미동맹이 있으면 절대 대한민국이 나를 침략 못하겠지. 근데 저게 없어지면 용감한 대통령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흑진 통일하면 어떡하니?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군 사령부하고 연합사가 있어서 전쟁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미국과 싸워야 됩니다. 자, 이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뭐다? 북한이 침략을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물어야 정확합니다. 북한이 침략을 외부 또 북한 또는 외부에서 침략을 했을 때 불복할 것이냐 항전할 것이냐 질문을 해야 정확한 질문입니다. 전쟁과 평화가 됩니다. 만일 그렇게 논의하면 제가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 침략받기 싫어하는데 이완용 싫어하지. 그것도 아주 그렇게 하죠. 이완용이 얼마나 평화주의자입니까? 그때 고종을 건의해가지고 일본하고 한판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전에 전쟁 준비 안 해놔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근데 이완용은 평화롭게 한일 합방에 앞장섰습니다. 이완용은 내국노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죠. 지금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월남이 망했을 때 푸엔반큐도 도망가고 대통령 푸엔카오키도 도망가고 둘 다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도망가고 체가 불리하니까 마지막 정반민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대통령인데요. 대통령 앉자마자 월남군은 다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남으로부터 당시 평화주의자 평화를 수십만 수백만의 목숨을 걸렸다고 평화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정반민 이야기가 단톡방에서 나돌더라고요. 평화주의자도 진정은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정반민이 항복한 덕분에 600만의 베트남 국민들이 죽었고 100만이 보트피플이 돼서 10만이 해상에서 죽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610만이 항복함으로써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호지명이라는 사람은 비록 공산주의자였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 이상화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동상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600만은 진짜 월명의 질서에 반대하는 공적인 질서에 반대하는 사람만 처형시켰어요. 그런데 북한은 3대 세습체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이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이조 시대에 왕조 시대에 있다가 일제 시대에 있다가 바로 김일성이 독재 시대로 넘어갔는데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 잘 듣는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여서 1000만 죽이고 지금까지 몇십 년간 그렇게 순치시켰는데도 5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0수만을 아직도 가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체제 인사는 뭐냐면 우리처럼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장마당에서 조금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든지 가끔 실수로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공기를 마시고 5천만 중에서 그런 북한의 3대 세수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북한의 직파된 남파간첩이 아니라면 민노총, 정교조 포함해서 아무도 북한에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불복하게 되면 5천만 원 아마 3대 세습을 위해서 부모부와 형도 때려 죽이는데 일면식도 없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마 다 죽을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3대 세습을 유지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도저히 견디다 못하겠다 해서 민중이 공개하면 김정은을 실각시킬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모르는 거고 아마 5천만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북한 주민보다 훨씬 더 말 잘 때까지 때려 죽일 겁니다. 자,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떠한 경우는 북한이 침략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북한이 침략할 경우에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굴복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이 땅에 제국주의 세력이 없어져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제국주의 세력이 없어지는 방법은 제국주의 세력이 항복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거나. 그런데 항복하거나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이기는 방법은 미국이 떠나야 되겠죠. 한미동맹으로 타결해야 그 조건이 됩니다. 이 아주 평범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전쟁을 방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하겠다. 나아가서 과거의 방식처럼 광개천장이 했던 것처럼 군대를 모아서 만주를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비군사적인 분야,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로 만주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나가서 우리도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강입니다.
그렇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평화라는 겁니다. 감히 상대방이 저를 위협을 못하겠죠. 그리고 위협을 혹시 저쪽이 오판에서 하더라도 저 한민족은 최후의 일까지 끝까지 싸우니까 내가 쟤네들한테 이겨서 얻는 이득보다 쟤네와 전쟁을 함으로써 얻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만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 대부분 지도자 분들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는 우선 기본 자질이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는가? 저는 독서와 사색이라고 보는데요. 독서는 도전에 대한 독서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열심히 사람 만납니다. 저녁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시간 되면 온 시장 돌아다니면서 악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철학하고 사색이 안 나와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철학을 가야 됩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불란서에 가서 불란서 대혁명을 칭찬을 했을 때 불란서 사람들이 아마 문 대통령을 뜨거하게 생각했습니다. 불란서에서 혁명을 통해서 자유평등 파괴라는 멋진 생각은 나왔지만 그건 다른 나라들한테는 멋진 아젠다 컨텐츠를 줬지만 아주 불란서는 100년 동안 아주 박살이 났어요. 유럽 세계 1등 국가가 영국한테 추월당한 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저 10위 밖에 있던 호헨졸레른 가문의 프로이센한테 나라가 박살이 나서 빌헤름 1세한테 그 촌놈이죠. 자기는 완전 주의 같으면 저 한 머슴쯤 되는데 마당새한테 안방을 뺏겨서 마당새가 안방에서 대관식을 올립니다. 1870년에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789년에서 1890년대 이때쯤 불란스 나폴레옹이 잠깐 나와서 하다가 대불동맹에서 아주 처참하게 깨졌고 그 뒤부터는 온 동네 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했던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처럼 혁명도 제대로 해서 그 나라를 구강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고 불란서는 아주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란서 혁명을 칭찬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박살을 내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지혜가 없고 역사적 지혜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은 역사의 패배자가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님이 틀렸어요. 넘겨야 됩니다. 아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아까 군사비서 문제 저는 이게 좀 진행되는 걸 몰라서 군사비서 좀 자세히 들어오는데 그는 14일에 제가 말씀 올리기로 하고 오늘 하실 겁니다. 간단한 시간이 있는데 오늘과 내일인데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게 핵은 생존과 같습니다. 북한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동맹은 방어동맹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모든 독재국가가 2차 세계대전에 의해 비슷한 경로를 걸었듯이 내부에서 일어나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 체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같은 한민족이면서 인재 부강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체제가 생존이 되는데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국이 떠나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로직이라고 보고 우리한테 북핵은 안보 위협의 전부가 아닌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안보 위협은 북한이라는 게 있고 주변국이라는 게 있고 북한 중에서도 핵 위협이 있고 재래식 군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3대 독재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속성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일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당면은 심각한 위협이긴 하나 우리 안보와 등가가 아니고 우리 안보와 교환할 수 있는 거다. 안보는 절대적 가치고 핵은 비절대적 가치, 상황적 가치인데 심각한 가치일 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낮은 가치인 그 북한의 비핵화마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절대적인 가치인 안보체제를 굉장히 창의적이고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빛의 속도로 우리 안보체제를 허물고 있는 시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어제 선거 결과가 끝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특히 한미동맹을 자기들이 글로벌 전략에 의해서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는 특히 미국 우선주의, 상업적 미국 우선주의와 계속 올해처럼 잘못된 만남을 하면 내년쯤이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결정적인 미정유의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다음에 제가 14일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뭐 군사 분야 합의서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NLL 다른 것도 중에 NLL 문제하고 비행금지 구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NLL 이렇게 양보를 이게 파란 선이 여기 국방부에서 이게 이렇게 내놓은 건데 정부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동해는 확실히 NLL을 기준으로 했다. 지상은 그거를 기준으로 했다. 군사분계점을 기준으로 했다. 근데 서해는 뭐라 했는데 서해는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무슨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이러다 사람들이 아니 동해는 뭐 NLL 하더니 서해는 바다가 아니가. 그러니까 NLL이 기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기자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기자가 재봤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50에서 85개 더 많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해안선 길이가 북한이 길고 우리는 작게 했다. 당연히 뭐 북한은 육지로 다니는 거고 우리는 섬이니까 작겠죠. 그런데 이게 해상경계선을 설정할 때 해안선 길이는 국제해양법상 전혀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덩면적이라는 원칙도 없어요. 사실은 덩거리 중간선을 통해서 합니다. 어쨌든 엉뚱하게 갑자기 왜 해안선을 들고 나오느냐 하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그 이유는 여기 해안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해안포는 북한에 우리한테 위협도 안 되고 1차 연평해전이나 심지어 포격도가 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 갈 때도 해안포는 가담도 안 했는데 무슨 자다가 뭐 쑤시는 소리냐 이러니까 또 말이 궁했는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요쪽 이 바다뿐만 아니라 황해대 지역에 있는 사군단도 묶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청와대 평화통계 군비통계비서관 최종범 비서관이 중앙일보 질문에 그렇게 대답해요. 왜 우리가 또 공격을 하죠? 아니 합의서를 보니까 이 적적도 이북부터 초도 남방까지 수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황해도 지역이 어디 나와 있냐? 북한이 나와 있는 것도 안 지키는데 없는 걸 불리한 걸 지키나 이러니까 국정감사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북한이 제기했다. 그 제기했는데 북한이 안 들으는 거 아닙니까?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야죠. 그럼 제기했는데 안 지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말이 궁하니까 훈련은 안 하는데 작전활동을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훈련과 작전은 군에 계신 분 잘 알겠지만 훈련할 때는 그냥 훈련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공포탄 메고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이렇게 와와 하는 게 훈련이고요. 작전은 뭐냐 완전 무장하고 도리새 전진부터 해가지고 딱 총 들고 해서 DMZ 수색당하면 걸리면 총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 강도가 상대방이 보기에는 훈련이 강해요. 그게 강해요. 당연히 작전이 강하죠. 그럼 북한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훨씬 낮은 훈련도 못했으니까 작전은 당연히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훈련은 더 그거는 되는데 북한한테 가장 더 북한이 많이 위협을 느낀다면 우리가 작전활동을 활발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다음 또 제가 물었어요. 자, 이 보시면 이제 적적도 이동지역이 있죠. 이동지역. 자, 초도남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말 그대로 하면 초도남방, 적적도 이북하면 요것만 이렇게 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초도 옆에서 이서지구로 연결했죠? 그 적적도는 왜 이동지구로 연결이 안 됐을까요? 이게 애매합니다. 연결해놓고 겁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발표해서 정부가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군사공동에서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요 원칙에 의해서 초도 남방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평화수역을 끄은 게 초도 이수지역이라면 똑같은 논리라면 덕직도 이동지역에 연결이 될 텐데 여기 한강하고 수로입니다. 이게 평택수로 내리면 저기까지 다 뚫려요. 그럼 북한이 마음만 달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팔당까지 왔다 갔다 지 맘대로 하죠. 여의도 앞에서 치맥 파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방에서 언제 낚시하다가 언제 어떤 사나이가 갑자기 이 수경 끼고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여기 정찰감시도 못하죠. 북한이 관산포, 김포 여기 있는 특수부대 여기 이 공기보양령 보안에 있는 기지 이런 것들이 감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런 이야기고요. 약화가 되고 치명적 공백 발생한 게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북한군이 보면 요 앞으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북한군이 지상군 배치를 보면 이쪽 황해도에 4군단이라는 군단이 배치되어 있어요. 개석의 2군단, 철원요 앞에 중부전선의 5군단, 1군단, 4개 군단인데 이 군단은 한국군 군단이 아니라 한국의 야전군 사령부처럼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십니다. 4개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이 우리 정보 판단에서 우리처럼 대특권 있는 것처럼 위기가 증가돼서 전면전에 가까우면 군단이 집단군으로 성격됩니다. 그 집단군은 우리 1군, 3군 이런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1, 3군 없애서 이제 야전군, 북한의 군단급 정도 수준이 하나만 있고 얘들은 4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왜 사분지대에 되는 전력이 있느냐? 바로 우리 서부 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병대와 해군공군의 합동작전을 하는 이 해병대 2,000여 명 때문에 북한군 15만 대군이 묶여있어요. 언제든지 상륙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못해요. 소총밖에 없어요. 대포도 여기 K9도 못 쏘고 뭐 해공군은 말할 것도 없고 해병대가 갖고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부터 K9 이런 것들을 허접한 해안포고 막 교환한다고 아예 못 움직여요. 소총밖에 없죠. 기관총하고 수류탄하고 뭐 해병 정신을 얼마나 잘 지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 2,000명이니까 또 우리는 절대 공격을 안 하니까 한 10,000명 정도 내놓고 14만이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서 아파트 공사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서부로 올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가장 막강한 북한 2군단이 있는 그런 북한 2군단의 능력은 지금보다 1.7배 이상 증가. 자, 서부 지역에 가장 단거리 서울까지 40km밖에 안 되는 여기에 20km는 깜깜이가 된 상태에서 북한군 2군단은 1.7배의 전력이 증가하고 이쪽 지역은 오는지 안 오는지 한강하고까지 뻥 뚫려 있다. 이 연결, 적적도 연결, 이동까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이게 대한민국 끝난 거죠. 6.25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냥 김정은이 마음먹고 딱 주한미군이 떠나는 날 1개월 이내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추석 선물 치고는 참 대단한 선물을 갖다 주셨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 통상 그전에는 자극적인 이야기 안 했는데 군사합의서 보고 난 데는 아주 생각만 하면 저절로 화가 나요. 이게 요건 하나 꼭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이게 1번 항 NLL 무시라 새로운 경제 설정 불가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군사합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본 문서고요. 그 부속 합의서가 군사 분야 합의서고 그 군사 분야 합의서의 부록 부침 문서가 5개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잘 속이는지 보냐면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만 발표를 하고 부침 5개가 있다는 사실을 이틀 동안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인터넷 방에다 슬쩍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부침 문서에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앞으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그러고 청와대 비서관이 그렇게 주장하는 압박 우기는 근거가 사망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 개선 일대를 NLL이죠.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방지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였다. 요 말이 언급되어 있죠. 일대.
NLL 일대가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만료 언급 때문에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침 사회는 뭐가 있어요? 부침 1, 2, 3, 4에 각각 뭐 DMZ를 어떻게 하면 세부 조항이 있는데 부침 사회주로 평화수역에 관계된 겁니다. 그 평화수역의 설정의 1항에 보세요. 평화수역의 범위 녹색으로. 평화수역의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위치, 선박들의 항해 밀도, 고정 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성은 남북 군사 공동위에서 협의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새로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TV조선인가 저쪽에 이상한 학자는 하길래 아니 국민이 구구도 모르는 바보 덩신이냐. 이게 포기한 거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자 요것들을 선들의 위치 뭐 등등 선박들의 항해 밀도 다시 정한다. 그러면서 적적도 이국과 초도 남방 지역이 계략적인 선이에요. 걔들이. 구체적인 선은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 선을 보면 NLL 기준은 우리가 더 양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황당무계한 것은 이 신선이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개선이에요. 근데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개선보다 더 많이 양보했어요. 이렇게 그어놓고 중간선을, 그럼 중간선이 어떻게 돼요? 북한이 주장한 선보다 더 남쪽으로 이렇게 그어겠죠? 이렇게? 배경도를 좀 봐줄 테니까 대충 제가 그어보니까 중간선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중간선이잖아요. 이걸 남북군사 공동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뭔 놈 NLL을 인정한 거야. 이렇게 국민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사기가 통하는 게 판문점 선언 직전에 언론사 데스크를 모아놓고 이번에 회담은 북한이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뭐 정의용이부터 문재인이부터 실컷 떠들었어. 근데 끝나고 난뒤 비핵화는 온갖 데 없이 남북관계 개선만 나왔어. 근데 국민이 반호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군 사령부 문제하고 한미동맹을 안 하기로 김정은까지 약속했다. 뭔 약속을 했어요? 바로 유엔에서 유엔군 사령부 나가라고 북한이 주장하던데.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한 말을 일주일 사이에 틀려도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는 언론과 국민과 언론이 이 수준이면 문재인 정부가 나쁜 길로 가는데 우리가 방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 다 모시겠죠.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그러니까 언론이나 국민이 지도자가 엉망진창 만드는 것을 박수 쳐주면 동조자 방조자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오늘의 단자문의에서 아들, 손자들의 악몽을 교환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 나가면 그 이야기를 봅니다. 시간이 가니까 공중적대구역은 이 진짜 군사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요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정보감시는 심각하게 개선했고 요것도 요 외에 좀 알려준다면 계속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을 군사 전문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국정감사 공공본부할 때 이한건 공무총장이 결국은 손들었어요. 감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그 다음 정밀 타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핵을 빼고도 재래식 전력이 양쪽으로 북한이 2 내지 3배 우세한데 우리가 질적 우위로 그나마 군사력 기능을 유지하는데 그 질적 우위의 핵심이 정보 감시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그 똘똘한 거 한두 개 가지고 멍청한 거 10개에 대적하는 이런 형편이죠. 근데 똘똘한 거 한두 개가 아예 못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사비서 하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국방계획 발표했죠. 병력 부대 똘똘하지 못한 건 왕창 줄이고 똘똘한 것만 앞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작지만 강한 군대 만든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작기만 한 군대를 만들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똘똘한 애들이 군사비서 때 지금 갖고 있는 똘똘한 애들은 아예 사용도 못하게 하고 앞으로 똘똘한 애들은 남북 공동위에서 북한하고 협의하게 되니까 김정은의 허락을 받게 되는 꼴이 되었으니까 그냥 현존 및 미래의 국방태세를 완전히 허문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국민이 들어 일어나고 예비역부터 해서 전부 다 나라 확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조용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이 정도 분위기라면 주한미군 떠나고 고려민주 연방제가 돼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국방개혁 문제는 요거는 이제 오늘 나오는 패러다임이 우리가 미래의 국방태세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국방개혁 강화보다 정치적 상징과 의미를 중시했다는 말은 뭐냐면 국방개혁 2030이라는 것을 붙었어요. 국방개혁이 5번째인데 처음에 국방개혁 2030으로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도 반대가 많고 뭐 야당도 거세고 하니까 그나마 문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군대 병력은 줄이는데 하여튼 돈을 많이 넣어서 엄청나게 센 군대를 만들어주겠다. 말은 맞습니다. 당장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옛날처럼 뭐 병력수로 전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원칙이 뭐냐면 안보나 국방에는 공격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무기 체계, 무기나 이런 전력을 증강해놓고 그 증강된 새로운 무기 체계가 잘 섞여서 정말 전투력 발휘가 되는 것을 검증한 후에 부대 감축, 선 전력 증강.